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카토 변상욱입니다. 스타카토 제29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는 전 총리님이 4분 계신데 이제 곧 한 분이 등장하실 거다라고 해서 그분을 이름하여 우리는 지난 스타카토 28회 시간에 차기 전 총리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제목을 정하시고 이완구 차기 전 총리라는 닉네임을 만드신 김갑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럴 때 이제 멍석을 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사말을 많이 건네는데. 아니 근데 뭐 그게 특별한 그것도 아니었고 그 누구든지 다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수순이? 예정된 수순 예정된 하죠. 수순. 그런데 그래도 과감하게 차기 전 총리라고 그렇게 네이밍하는 거는 상당히 감이 있는 거죠. 남자가 신념이 있어야 돼. 아니면 무식하게 돌파를 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식하게 돌파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제가 아직도 미우신 거죠. 아니요. 지난 시간하고 똑같이 좀 멤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완구 차기 전 총리 얘기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세월호 그 뒷이야기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해서요. 자, 이제 스타카토 29회 문을 열겠습니다. 스타카토 29회 첫 번째 핫 이슈입니다. 이완구 입에서 자꾸 전 총리 소리가 나오려고 해서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권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검찰 수사도 뭔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타카토 첫 번째 핫 이슈는 성완종 게이트,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 이후의 전국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멍석 깔고 이게 예지몽인지 아니면 데자뷰인지 이게 참 이미 정치를 좀 아는 분들은 이제 시간의 문제다 얘기들 다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온 뒤에 나가지 않겠냐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드러나는 것들이 이완구 총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확 들어왔던 것 같고요. 미리 끊어야겠다 아무래도. 예. 이게 또 그래야 대통령이 또 없을 때야 대통령이 좀 누가 덜 된다는. 덜 된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참 제목을 잘 뽑았는데 대통령 안 깨우고자 국민을 깨운 이완구. 참 그러니까 총리 시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김성환 평론가는 어찌 보셨습니까?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이완구 총리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단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오히려 더 국민 분노를 자극했다고 하는 걸 새누리당이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이완구 총리가 혼자서 같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노력 없이 오히려 더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안 되겠다. 우리라도 좀 나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완구 총리가 그만두자마자 새누리당이 물타기, 국면 전환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 이걸 사실 국민들이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원 외교가 이 판에 은근슬쩍 끝나버렸거든요. 핵심이죠. 예, 그게 핵심이죠. 실제 이게 수십조의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서 낭비를 했는데 그걸 청문회만 안 하고 끝내게 만드는 게 새누리당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안 됩니다, 사실. 국민들의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도 이게 몇 명 사법 처리하고 정치적인 이익 또는 상대방의 정치적인 타격을 줬다라고 결론 내리고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저는 이 자원 비리 이거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국정조사를 연장하든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하든 특검을 하든 반드시 발본색원 해야 된다. 지금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예. 감사원이 현장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사법 처리 대상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만은 들어보니까 정말 좀 아까 검사 얘기를 했잖아요. 예. 검사 출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저는 참 개인적으로 평검사 때부터 알던 사이니까 압니다만은 정말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국민의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자기가 무슨 이명박 수문장처럼 모든 걸 다 막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되다가 이제 판세기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좀 얘기가 빨리 가긴 나오니까 했네. 권성동 의원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도 몰타게 하고 있는데 사실. 새누리당의 야권의 전담마크맨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의원이. 왜냐하면은 국정원 댓글 수사 할 때도 그때도 국조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여당 간사였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할 때도 거기에 전담 마크맨이었고 성완종 전 회장의 특사 문제 가지고도 또 전면에 나서가지고 지금 의혹 제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한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게 뻔하니까 다른 걸로 물을 타는 겁니다. 근데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선은 골을 잘 막아줘서 좋아 보이는데 결국 새누리당 이미지를 깎아먹는 걸 겁니다. 저런 사람을 두고는 개혁이라는 게 거짓말이구나 하는 거를 스스로 입증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또 이제 돗자리 진짜 깔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자, 말씀하실 받았어. 아니 이제 어떤 일종의 룰 확률이 이제 반복되면은 그게 이제 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학이 예. 되는 건데 이를테면 저는 자기 운명을 스스로 예측한 사람들이 결국 자기 말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총리 되자마자 부패와의 전쟁 선포하고 부패와 희생양이 스스로가 돼서 예, 사정 1호 대상으로 물러나잖아요. 갔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멘붕 각하께서 엊그제 대구에 가셔서 하시는 말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빨리 정리돼서 조용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정리될 운명을 지금 미리 던지신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자원외교 이거 이대로 가지 않을 거다. 또 가게에서도 안 되고. 사실 박근혜 정부한테 다시 한번 따져야 될 문제, 청와대에 따져야 될 문제는 이완구 총리라고 하는 카드는 애초부터 정 안 쓰지 되니까 말았어야 이 돼. 사람이면 뭐 아무 문제 없겠지. 이렇게 해서 내놓은 회심의 카드였다고. 그렇죠.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야 뭐 문제 있겠어? 라고 내놨는데 이제 시작부터 물론 말썽은 많았죠. 차기 총리에 대한 또 그 얘기들이 슬슬 언론에서 이제 급한 언론에서 이제 이름 막 들이대고 있던데 이 사람 다 얘기를 하더만요. 근데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이제 십상시라면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인사청문회 통과할 때부터 그냥 대충 좀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우선으로 뽑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시 말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거쳐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상식일 거다. 그래서 이제 황우여 부총리가 나오고 윤정현 전 거기도 부총리였죠. 장관이라고 뭐 했었죠. 예. 장관 이런 사람들 이미 검증해서 잘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무슨 로펌 같은데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늘 예측을 불가하는 카드를 또 내놓는 정부라서. 그러니까 두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하마평에 오르면은 네. 그 사람은 절대 안 쓰는 거예요. 네.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제 총리명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정호원 총리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힌 게 작년 4월 23일인가? 네, 4월 말쯤 됐거든요. 그 다음 총리 임명하는데 10개월이 걸렸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올해 2월에 이제 이완구 총리가 됐으니까 그 사이에 두 명이 왔다가 그냥 갔고 그렇게 되면 다음번 총리 임명할 때는 또 10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이미 박근혜 정부는 거의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집권 4년 차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본질로 가서 성완종 리스트 이제 수사가 이완구 때문에 나머지 7명이 묻혀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한겨레 신문이 하나 또 밝혀냈죠. 김기춘 예. 전 비서실장 아데나워 재단이 비행기하고 다 비용을 다 대줬다. 근데 한겨레가 확인을 해보니까 비행기는 자비 부담했다. 한국 유럽 항공료는 지원 안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은 어디서 나왔냐? 사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받았던 10만 달러는 공소시효가 어느 정도 도구한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또한 검찰이 밝혀내야 될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호텔 7억이나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홍문종 2억, 두 개 다 선거 자금 내지는 경선 자금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 얘기는 들어보면은 언론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 논리대로 가겠다. 아주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14명 어쩌고 하는 거는 검찰은 아니다라고 확인을 했잖아요. 수사팀은 아니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예. 물타기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이제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장관이 몇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메모에 한정하지 않겠다. 그렇죠. 8명 외에 추가로 나오면 하겠다는 건 검찰이 그냥 일반론적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복선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게 나오면 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물타기를 하는 게 성완종 사면에 대한 두 차례 사면 뭐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흘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장관이 자꾸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걸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저 이제 불러주면 안 될까 이런 사인을 자꾸 입혀요. 저는. 총리로? 그렇지. 그러면 지금 멍석을 깐 걸로 입장에선 두 황 중에 한 사람이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예측한 게 자꾸 돼버렸어요. 이상하게 가버리는데 이거. 그건 좀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 우리가 그러면 방송 끝나고 배팅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습니다. 이쪽 황이냐 이쪽 황이냐 아니면 제3 좋았어요. 배팅. 제가 황이 배팅 되겠는데, 결과는 이거. 다음 시간에 친절하게 가르쳐드리도록. 아니 황희 아니다, 정성도 있어요. 황희 정성. 우리가 두 황 이런 얘기를 좀 뒤로 돌린다고 치더라도 요새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 중에서 예를 들면 김문수 전 위원장,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죠. 그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 이런 인물들도 떠오르고 오 시장은 새로운 논란을 가기 때문에 저는 카드 약하다고 그러니까 또 오세훈, 홍준표 우리 교훈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밥그릇 걸리면 간다. 그리고 못 돌아온다. 네. 그다음에 부패와의 전쟁
예. 이걸 오히려- 갖다 내세웠기 오히려- 때문에 김영란법의 주인공 김영란 전 그런 점에서 오히려 재판관. 김문수 전 지사가 유력한 게 예. 어쨌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보수의 뭐 하나의 상징처럼 아.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다만 이제 부담스러운 거는 새누리당 진영 자체가 비박으로 돼 있는데 총리마저 김문수 지사가 들어설 경우에 근데 문제는 친위 체제가 어떻게 김문수 될까? 지사는 어쨌든 차기 대선에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총리가 또 한시적인 총리가 되잖아요. 그 점이 또 문제일 수 있을 겁니다. 김무성 대표하고 맞상대로 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경쟁하게 만드는 그렇죠. 방법 또 하나의 좋은 카드일 네. 수도 있으니까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김문수 전 지사는 어떤 난관이냐면 전국의 소방관들이 결사반대할 거예요. 총리 되면은 나 문수인데, 나 김문수예요. 근데 이거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 특검을 가자고 하는 쪽과 특검은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쪽과 오히려 이게 지금 여당은 특검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야당은 무슨 특검이야 물타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 기류가 좀 이런 것 같아요. 수사가 흘러가는 걸 보니까 새누리당에 지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처음에 경향신문이 송환종 리스트를 깔 때만 해도 또 새누리당에 참 긴장했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같은 사람은 압수수색까지 주장할 만큼 참 검사스러운 발언만 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국면이 자기들 뜻대로 안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럼요. 자기들 뜻대로는 그런데 이완구, 홍준표 등과 야당 인사 두 명 얹어서 같이 대충 끝내는 뭐 지금까지 물타기해서 끝내는 걸로 바랬는데 흘러가는 국면이 심상치 않아 보이니까 특검에 넘겨서 가자. 특검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걸로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야, 수사팀에 대해서. 그렇죠. 그 말은 국민들 볼 때는 수사팀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당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얘기는. 그럼 야당이 볼 때는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고 뭐 공정하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런 거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잘못하면은 김진태 총장도 회복할 수 없을 것이고 문무일 검사장도 그걸로 끝날 수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잘하면은 검찰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렇지. 국민의 검찰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대목이겠죠. 근데 저는 그 이 특검 카드가 여야가 왜 온도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냐면은 모처럼만의 언론들이 제대로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판국이에요. 그리고 이 당사자들이 자충수를 너무 심하게 든 측면들로 흔적을 너무 많이 남겨버렸어요. 뻔히 드러날 거짓말들을 계속하면서 국민 여론들을 공분케 하면서 검찰은 그 언론들은 또 계속 그런 것들을 검증해가지고 계속 그 거짓말이 얼마나 허위인지를 검증해주고 있고 즉각 속도감 있게. 그럼 검찰이 아무리 이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 역할로 70년을 살아온 조직이라 하더라도 그냥 정치적으로 어떻게 마무리하고 대충 가자라고 할 만한 국면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야당은 이 검찰의 수사를 지금 즐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수사가 좀 외압을 받거나 뭐 주변에 누가 물타기 그렇게 하거나 나왔을 때에 특검 얘기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걸로 아까 이제 공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 가니까 특검 얘기를 먼저 꺼낸 거고 특검 얘기를 꺼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논점의 이슈는 이 사람들이 얘기가 사실이냐 진짜냐가 아니라 자 특검 언제 할 거냐 여야 언제 그렇죠. 합의하고 이런 거 시간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타기 되는 거지. 누구가 임명할 거냐 이걸로 이제 엉뚱하게 이슈가 전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은 거기에 휘말릴 이유가 지금은 하나도 없는 국면이다. 특검은 그렇게 한번 결론을 짓기도 하고 성완종 특사문제는 아까 얘기가 나왔다 다시 들어갔는데 노무현 쪽에서는 새 대통령 인수위원회 쪽에서 부탁한 거니까 꽂아준 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새 인수위 측에서는 그건 노무현 정부 때의 작품이지 우리 작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고 이건 지금 논란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 특사가 2008년 1월 1일 날 난 1월 1일. 특사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난 건데 12월 31일 날 송환종 회장 이름이 이미 대통령이 제거한 거기에 한 명이 더 얹어져 가지고 그래서 특사가 됐다. 이제 그런 건데 그때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권성동 의원 얘기로는 12월 19일이 대선일이었는데 이미 12월 19일 이전에 다 법무부하고 청와대가 성완종 회장 집어넣기로 다 이미 끝난 얘기다. 근데 그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권성동 의원의 말이 지금 드러난 게. 그거는 정두원 의원의 아직까지 논란 중인데 중이죠. 정두원 의원도 명시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고 19일 이후에는 이미 당선인이 권력을 잡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검찰이 이것도 밝혀내야 될 사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두 차례나 한 정권에서 그렇죠. 발생해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내야 될 텐데 이건 본류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본류는 아니니까. 그리고 당사자가 이미
죽고 없어요. 누구가 했는지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은 사안이라서 이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면 부각시킬수록 이전에 본질 수사를 자꾸 깔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검찰 요건 대응을 좀 잘 해야 될 거고. 예, 근데 이 부분은 법무부가 자기들이 밝히면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 예. 법무부가 황교안 장관이 당시 어떻게 됐나 상황을 정리해서 발표하면 됩니다. 차기 워너비 총리 황교안, 예, 그 이분이 그 법무부에서 그걸 확인시켜줄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할 생각이 없죠.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신빙성이 훨씬 가장 큰 증언은 정두원 의원의 증언이 가장 큰 신빙성이 있는 증언 아니냐. 네. 예, 아니 자기 당에 있는 일이고 자기가 그때 가장 또 내밀한 그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당선인 비서실 아 그럼요. 그때는 뭐 그래서 최측근이었었을 저는 그 때였기 때문에. 누구냐 그 표현이 누구였죠? 그 정두원 의원의 표현하면 핵심 관계자. 핵심 관계자, MB 정부 핵심 관계자의 요청으로 서면을 이렇게 한 거다. 근데 정두원 의원이 핵심 관계자 얘기할 정도면 누구였을까요? 뭐 이상득 부의장이었을까요? 이상득 밖에 더 있겠어요? 네, 그 특정해도 되나요? 뭐 하여튼 그 형님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이름이. 어쨌건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있는 그때는 네. 그 사람보다 센 사람이 그분밖에 안 계셨고 또 하나는 이제 물론 그 발언에 의심의 여지가 조금 있다면은 저기 그 둘 사이가 완전히 왼수지간이잖아요 지금. 지금은 왼수지. 그러니까는 뭐 설마 그렇다고 정두원 의원이 또 덮어씌우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다른 당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내밀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위치에 있었고 지금 현재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또 지금 새누리당이 이대로 가다간 침몰한 할 수도 있다. 내년 총선에 전멸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가진 아직까지도 그 애정을 가진 그 당 인사가 하는 말은 신빙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제 마무리만 짓는 차원에서 어떤 그 두 개의 케이스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냐면 자,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하기 위해서 당선인 인수위가 꾸려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 당선인 측에서 명단에 없던 사람을 저기 오늘 올려주셔 해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바로 성완종 아저씨가 저기 인수위의 자문위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분명히 둘 사이에는 묘한 A 대 A-는 B 대 B-로 유추할 수 있는 그게 충분히 된다. 갑자기 인수분해가 나오네.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그게 밝히는 게 의미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과연 얼마나 똑 떨어지게 밝힐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논란만 계속 커지다가 그러니까 논란을 키우는 게 목적이니까 논란만 키우다가 그냥 말 것이다. 그러니까 그 논란을 대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정두원한테 확인해라. 새누리당의 목표는 논란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중요한 건 것이고 아니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정리를 했잖아요. 성완종 전 회장은 의인이 아니었다. 그럼요. 기업가고 정치인이었고 자기 이익이 되는 곳에는 뭐든 됐다. 성완종 게이트와 관련된 여권과 보수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타기를 하나씩 정리하면 첫 번째는 특검입니다. 예. 네. 특검 하면서 검찰 수사에서 빨리 마무리 짓고 이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 지금 검찰 수사를 기스내는 거죠. 기스내는 거고. 두 번째는 성완종 사면을 다시 꺼내 가지고 노무현 정권과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 쪽으로 화살을 갖다 다시 돌리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들고 나온 게 아까 권 기자 잠깐 얘기 나왔지만 갑자기 정치개혁 전반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국정 현안 2+2 논의를 좀 시작합시다라고 해서 뭔가 통이 크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비전을 갖고 나가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비춰지려는 듯한 이제 김무성 대표의 발언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싶은데 저는 김무성 대표의 그 의견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그럴 뜻이 있으면은 자원 외교 기일 연장하고 청문회 하도록 그럼요. 5인방 다 불러내서 청문회 하도록 받으면서 그 얘기하면 저는 박수 치겠습니다. 오늘 성완종 게이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명들이 많이 거론됐습니다만은 그냥 합리적인 추론과 멍석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워너비 총리도 나왔고 아마 메이비 총리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하고 싶어하는 ILB 총리 이런 사람도 나왔는데 워너비, 메이비, ILB 총리 참. 다만 아까 권 기자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코 물타기나 시간 끌기라든가 꼬리 자르기, 초점 흐리기, 꼬리 자르고 튀기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사자방을 비롯해서 정치개혁 분명히 검찰 수사로서 칼을 대고 그럼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 그 후엔 좋다. 예. 뭐 이런 거겠죠. 자, 어디까지 가는지 언론이 감시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카토 제29회의 두 번째 핫이슈 주제는 세월호 일주기와 관련된 시민사회의 행진과 그 행진에 대한 공권력이라고 흔히 부릅니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찰 병력이겠죠. 경찰 병력의
무자비한 진압을 주제로 해서 세월호 일주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져 가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최루탄을 맞아본 추억이 꽤 된 것 같기도 하고 멀리서 맞은 걸로 치면 최근이지만 최근에 맞아보신 거 뭐 있으십니까? 최루탄은 저는 이제 최루 애기든지 87년대에는 최루탄이 제 몸에 한 50개 파편이 박혀가지고 병원에 파편으로. 한 보름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유, 그렇게 전투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저는 나름 그런 전투력은 있었습니다. 이 초보분들이 많이 오시니까는 좀 가까이 올 때까지 버티다가 이제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이제 저지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급하게 던지고 도망가는 분들이 막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던지고 돌아서는데 네. 최루탄이 삑 날아와가지고 제 가슴 앞에서 터진 거예요. 나는 사과탄이라고 얘기하던. 아니 최루탄 SY-44 삼형화학에서 만든. 예, 삼형화학에서 삼형. 많이 만든. 거기서 이 앞에서 터지는데 손가락이 이제 그 폭압에 삐고 이제 파편이 쫙 이제 박히면서 이제 피가 쭉 흐르는 거죠. 추억의 삼형화학 참. 뭐 그랬던 기억이. 저는 이제 이렇게 전투력 가지고 승부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저는 이제 취재 기자니까 예. 70년대에 또 데모를 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이렇게 절대적인 불리함 속에서 도망다니는 거 위주로 배웠기 때문에 카멜레온 스타일이라고 항상 수녀님 옆에서 수녀님들 옆에 가서 이렇게 탁 달라붙어가지고 피한다든가. 그 다음에 꼭 저 여성분들만 있으면 수련님이고 안 가리고 다 찾아가시는 것 같아. 그다음에 야, 이제 예리하시다. 경찰이 딱 체크하려고 그러면 왔어 외신 기자인 것처럼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빠져다녔는데 저건 뭐 우리가 지나고 과거 얘기를 너무 과거 얘기를 깊어. 네. 자 캡사이신의 뭐 물대포에 이 사회의 민주화가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을 맨날 시민들이 맞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아니 뭐 이게 그 경찰의 시위 진압 방법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마치 뭐 국민을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번에 차벽 설치가 가장 시끄러웠잖아요. 예. 뭐 차벽 설치하는 게 위헌이라고 이미 결정이 난 그렇죠. 상황이기도 한데 미리 차벽 설치할 테니까 뭐 하지 마라, 뭐 과격 시위하지 마라 이렇게 예고까지 하고 결국 당일날 아니나 다를까 차벽 그냥 들어와서 설치하고 오히려 제가 볼 땐 거꾸로 과격 시위를 조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쩌면 과격 시위를 조장해서 얻는 효과는 시민 여론과 참여한 사람들을 또 분리시키는 방법일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뭐 결국 아니나 다를까 뭐 폭력 시위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유족들을 이제 시위대하고 분리시켰잖아요. 분리시켰죠. 예. 분리시키고 난 다음에 화장실도 못 가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담요를 갖고 와가지고 유가족 이렇게 여성분들을 가려서 노상방뇨하게 만드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경찰이 차벽을 둘러치고 차단하는 것은 급박하고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것은 과잉금지의 법칙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도 법을 다루는 경찰이 제일 먼저 자기네가 법을 어기니까 뭐 할 말이 이 없어요. 차벽이라는 게요. 그 헌재 판결로도 위헌이지만 사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차로 벽 쌓는 거, 차는 벽 쌓는 용도로 쓰일 수 없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어사전 찾아보면 차벽이란 말이 없어요. 다른 차벽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어쨌건 세월호 관련 참사가 국민 전체가 참 슬퍼했던 사안인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이제 대상이 된 거예요. 대상. 정부의 대상. 뭐 시위를 집회를 막아야 될 대상, 분리해야 될 대상, 뭐 또 비판해야 될 대상으로 계속 구분 짓고 있어요. 국민 여론과. 그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새 세월호 유족들을 정부는 적으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국민으로 대하고 희생자로서 유족으로서 우리가 보다듬어주고 위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어느새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뭔가 해야 될 대상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실은 유족들을 위로하거나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 이제 변호사들도 연행이 되고 그러니까요. 일부는 그러니까 이게 그 감시해야 될 현장의 기자도 까짓 연행해 버려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결국은 대통령이 이것을 정치의 도구 수단으로 이용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굳이 4월 16일 날 맞춰가지고 평목에 갈 이유가 없이 신년도 좋고 많잖아요. 사실은 가서 위로하고 진정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뜻을 받아서 인양하도록 하겠다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 1년 걸려서 발표한 인양하겠다는 발표가 내용 보면 참 부실하거든요. 참 답답해요, 그리고 진짜. 이게 유족들도 그러잖아요. 인양하겠다는 건 환영하는데
거기다 왜 구멍을 뚫어서 하고 뭐 이런 방식까지 다 하려고 그러냐. 인양은 인양을 맡은 업체가 맡기면 되지. 하도록 해서 정하면 되지. 왜 인양 방식까지 정부가 결정해서 따라오게 만들나. 이런 꼼꼼함과 철저함을 가지고 만기칠남하는 꼼꼼함을 가지고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그렇죠. 예, 세월호를 막고 세월호 참사 같은 걸 막고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건 그 당일날 본인이 상주 역할을 해야 될 분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국민적 참사니까. 그러니까요. 예. 상주 역할 할 사람이 제삿날 그 제사를 지금 시체도 못 찾고 있는데, 예? 그러고 있는 제삿날 일주기에 알고 봤더니 뭐 와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국빈도 아니었잖아. 예. 가서 그 비 오는 날 말이야, 자기가 우산 들고 그러고 앉아가지고는 저기 뭐 K-팝 동호회 사람들이랑 만나고 있고 말이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진짜. 제가 안 그랬어요. 아 정말 진짜. 아, 그게 딱 중요한 말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 그러니까 국민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좋은 걸 내놔도 국민들이 동의하거나 감동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 국민들이 유족들하고 유권자인데. 면담을 하면서 언제든지 오라 그래놓고는 그러니까요.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잃었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오히려 대통령이 그런 진정한 모습을 몇 번만 몇 보였더라면 번만 보여줬어도 이렇게는 밑에 안 아래 됐다는 참모들이 거예요. 이렇게는 안 하겠죠. 경찰청장이 대통령도 없는 청와대 가서 뭐 하겠어요, 시위대가. 네. 그거를 나가서 참 무슨 폭도처럼 만들어가지고 할 이유가 뭐 있는 겁니까, 그게. 인도하고 안내하고 지금 대통령도 가서 뭐 할 거냐, 여기서 추모하고 끝내라. 근데- 설득하고 하면 되잖아요. 아무튼 문제는 당장 뭐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야단을 칩니다만은 일단 시행령 잘못된 거는 이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월호를 인양하겠다고 하는 것도 시간 질질 끌다가 지금 18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빨라도 1년인데 그럼 올해 9월부터 인양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1년. 그리고 1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 해 넘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시행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만드는 거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땐.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시간 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뭐 시행령이 뭐 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조사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으면 이미 다 증거인멸했을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고가 났던 그 시점부터 왜 배가 침몰하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는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과연 우리 사회 관료사회나 우리 사회는 무엇이 문제 있는가. 그거를 시간이 오래 걸려도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진짜 교훈이 될 만한 조사 보고서가 나오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의 진상조사위는 누구 책임을 묻기 위한 게 아닙니다.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게 핵심이죠. 대비책을 네. 세우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최고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를 제대로 건져 올려서 찾지 못한 9명을 찾고 그리고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서 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는 덜 경제적이지만 더 안전한 걸 택하자. 이게 국민적 합의 아니겠습니까? 진상 조사를 하는데 진상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국가와 사회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어떤 의무를 지고 있고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제대로 컨트롤해내지 못하고 어떤 사회의 힘을 갖다 거기에 몰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 사회적인 현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아프게 짚어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 빨리 달랠 수 있도록 또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 희생자분들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남은 힘 좀 몰아주시고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가 뭐 오늘 세월호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풀리지 않은 채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건 좀 가슴 아픕니다만은 오늘은 여기서 접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